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장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산 넘고 산이라고요. 네. 저희가 올해는 인플레이션 물가만 좀 잡으면 되나 했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네요. 금융권 위기, 금융권 불안 사태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 20억 달러 매각설이 좀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은행 위기 진화를 위해서 연준도 나서고 있는데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 SVB 사태가 불안감을 여전히 남겨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간밤에 이런 관련된 이제 주가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이제 두 번째 타겟으로 좀 보고 있죠. 이게 한 50%가량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확정한 UBS의 주가도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3%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조금은 안도를 한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일단 이 UBS 같은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사태가 좀 있어서 향후의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요했던 것들은 정책 당국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SVB 사태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연준에서 이 BTF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바로 정책을 발표했고요. 또한 대형 은행으로 이제 몰리는 은행 자금을 재해치하는 방식도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간밤에 주가가 많이 빠진 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관해서도 지금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이 또 모여서 추가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 방금 언급해 주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 인수가 확정됐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실제 주가가 좀 반등한 모습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크게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좀 적다. 다만 불안감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약간의 이슈들은 있어요.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UBS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 은행 당국이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결정하면서 원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에쿼티를 먼저 상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종자본증권을 두 번째로 상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먼저 상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신종자본증권이 이런 식의 선례가 남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유럽 금융시장에는 좀 퍼졌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 사태를 좀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위스 중앙은행 당국을 ECB가 컨트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UBS가 아닌 크레딧 스위스 사태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크게 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자산들에 대한 이제 수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산이 결정된 SVB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먼저 파산이 됐던 시그니처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인수 합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도 자본 투자나 추가 인수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금융위기 케이스는 분명히 저희가 알지 못하는 자산들, 그래서 굉장히 부실화된 자산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손실은 저희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이 미실현 손익으로 분류된 거거든요. 사실 미실현 손익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매각을 하지 않는 이상 손실로 확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이라는 자산은 만기까지 보유했을 경우에는 사실 다시 원금을 받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량 자산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는 역시나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이런 중소형 은행에 대한 지원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규제 정책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모럴 해저드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규제가 강화가 될 거고, 그러면 대출이 상대적으로 좀 대출 수요가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영업할 때도 이제 좀 쉽지가 않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에 미치는 여파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는 이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전이되는 상황보다는 이
게 경기에 미칠 여파를 고민하는 게 조금은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금융권 불안이 경기에 미치는 여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 3시 정도면은 저희가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금리 인상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뭐 일각에서의 주장과 같이 심지어는 떨어뜨릴 것이냐. 3월 FOMC 금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저희는 금리가 25bp 인상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장의 주요한 이슈는 지금 당장은 금리인 것 같은데 저는 점도표의 변화가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 당사의 의견으로는 점도표가 5.125%에서 추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책 결정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장 일각에서는 이 기준금리 동결과 점도표의 하향을 점치고 있기도 한데요. 만약에 저희의 전망처럼 금리 인상과 점도표의 상향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에는 방금 언급한 일부 시장의 이런 괴리, 시각차의 괴리로 인해서 아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은행 시스템의 리스크가 없다라는 언급과 더불어서 이런 제약적인 금리 환경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디스인플레이의 징후가 좀 명확해질 것이다라는 식의 언급을 해준다면 저는 오히려 금리를 25bp 인상을 하고요. 점도표를 추가 상향하는 것이 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일각의 기대처럼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만약에 점도표가 좀 낮아지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지금 가까스로 조금은 안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 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될 만한 상황인 건가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표면화된 상황만 보자면 사실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금융권 불안으로 상당히 곳곳에서 살얼음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종 금리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최종 금리 전망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1980년대 이후로 제가 보기엔 지금 10년물은 쉽지 않겠지만 2년물 같은 경우에 항상 선행을 해왔거든요. 네네. 금리 고점을 먼저 찍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터미널 레이트이 추가로 올라갔을 때 당연히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무조건 뭐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2년물 금리가 추가적으로 그 5%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금리 상승에 따른 뭐 리스크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의회 청문회 이후에 시장 일각에서는 이 최종 금리 전망을 6%까지 전망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6%란 전망은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3월 FOMC를 포함해서 한 차례 혹은 최소 2차례 5월까지 금리를 올리는 정도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2분기부터 주거비의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사실 파월 의장이 언급한 서비스 물가가 좀 피크아웃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표됐던 2월 소비자 물가만 보더라도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가 전월 대비 0.12%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월에 0.56% 상승을 했었거든요. 좀 명확하게 두뇌 추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의 상승률이 지금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보다 더 컸습니다. 결국에는 서비스 물가의 중요한 상승 동의는 아직까지도 주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2월 달에 중간주택 가격을 보면 2월 중간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이 CPI에서 주거비에 가장 높은 반영을 주는 것은 OER이라고 하는 서베이 지표입니다. 실제 주거 비용이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OER로 분하는 서비스 물가, 주택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기저효과가 본격화되는 2분기부터는 주거비가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 서비스 물가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이런 금융 리스크가 터지고 대출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리가 빠졌을 때 사실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경기에 대한 리스크가 반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기도 조금은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데는 영향을 좀 미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저희가 전술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 3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면요. 저희 연준에서 주요하게 보는 PC 물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PC 물가를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헤드라인과 핵심 물가 모두 기준금리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예측치긴 하지만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한 나우캐스팅에서 보시면 지금 3월에 PC 물가는 헤드라인과 핵심 모두 5%대 를 낮아지게 되거든요. 5% 금리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플레이션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 즉 제약적인 금리 환경에 도래했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파월 의장이 3월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더라도 5월 회의까지는 시간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2분기에 나올 데이터들의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들을 봤을 때 뭐 충분히 금리 인상의 폭을 더 높게 가져갈 만한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정책을 선회할 수 있는 룸이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지금 한 번만 올리고 이제 그만하자 이런 분위기 좀 점쳐지는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 괴리로 인한 변동성 클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은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섹터들 지금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높은 물가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의 그냥 전반적인 수급을 보자면 지키는 투자로 일부 선회할 가능성들이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 방어주와 같은 개념을 투자하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최근에 이 주가의 흐름만 보더라도 2020년, 21년에 있었던 빅테크로의 쏠림 현상처럼 최근에 이 빅테크로의 자금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풍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실적 방어력을 가진 종목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지난해죠. 2022년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겪었지만 선제적인 고용 구조를 개편을 해서 비용을 통제를 했고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뭐 AI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한 노출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성장의 기대도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이 경기 침체로 실적이 둔화될 것이나 저희는 마켓쉐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좀 경쟁력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냥 실예로 말씀을 드리면 각 섹터에서 마켓쉐어 1위 하고 있는 네. 업체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경기 침체와 은행 규제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고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금 창출력과 재무 구조가 부족한 업체들은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지를 못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1등 기업들은 이 2, 3등 기업 혹은 뭐 4등, 5등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못하는 시기에 사실 투자를 통해서 이 마켓쉐어를 강하게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불황이 이런 기업들에게는 좀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뭐 각광을 받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차라리 건실한 기업들, MS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이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지금 국면 그 이유를 위해서 또 투자를 해 나가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 또 현금 흐름이 좀 풍부한 기업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한번 주목해 보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벤트 그리고 투자 스타일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뭐 이번 주는 이벤트라고 하면 FOMC가 네, 가장 중요할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뭐 좀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수준으로 결정이 된다면 뭐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이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투자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실 성장이라는 요소가 지금 제가 보기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 AI 기반 기술들이 과거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은 굉장히 긴 시계열로서의 장기 트렌드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AI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유망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더불어서 지금 인플레이션 국면과 더불어서 글로벌 경제가 파편해 나가는 과정의 변화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인플레이션 파편화에 대한 수혜를 입는 두 가지 섹터로서 이 바벨 전략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혁신 기술과 관련해서 AI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인플레 수혜 업종의 바벨 전략을 또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시간에 다양한 말씀해 주신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팀장 대단히 감사합니다.